미국 주식 이슈 워치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뭐랄까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업이죠. 바로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거인, 쿠팡의 CPNG에 대해 아주 깊고 또 상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객 경험을 혁신하겠다 이런 담대한 비전 아래 로켓 배송이라는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서비스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쿠팡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정말 방대한 자료와 분석을 통해서 쿠팡의 그 눈부신 성장 뒤에 숨겨진 동력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회 요인과 또 위험 요인들이 공존하고 있는지 그 미래 가치까지 정말 샅샅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을 넘어서서 한국인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한 플랫폼, 아니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쿠팡의 현재와 미래, 오늘 그 모든 것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팡의 성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별명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짧은 시간에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죠.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없던 편리함을 제공했다는 점, 이건 분명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 곡선 이면에는 우리가 투자자로서 혹은 이 시장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좀 냉철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복잡한 현실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초기에 물류 인프라 구축하는 데 쏟아부었던 그 천문학적인 비용, 그리고 그로 인한 자본 효율성 문제, 또 네이버나 신세계 유니버스 같은 기존 강자들, 그리고 요즘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국내외 강력한 경쟁자들과의 점점 더 격화되는 싸움, 그리고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대만 진출, 또 최근에는 명품 플랫폼인 파페치 인수까지 이렇게 야심차게 벌이고 있는 신규 사업들의 수익성이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는 점. 이런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팡의 그 로켓 같은 성장세에 마냥 환호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인들은 무엇인지, 또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강점과 약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아주 꼼꼼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쿠팡이 그리고 있는 그 원대한 청사진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그들의 비전과 현재 시장에서의 지배력.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죠. 쿠팡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핵심 비전이 바로 엔드투엔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고객 경험을 혁신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물건을 주문하고 받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고객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쿠팡이라는 단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찬 목표죠. 우리가 잘 아는 로켓 배송 외에도 신선식품을 새벽에 받아볼 수 있는 로켓프레시, 음식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그리고 이제는 자체 오리지널 컨텐츠까지 제작하면서 영향력을 엄청나게 넓히고 있는 OTT 서비스 쿠팡플레이. 심지어 최근에는 쿠팡페이를 기반으로 해서 핀테크 영역까지 그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객의 24시간, 아니 삶 전체를 쿠팡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쿠팡이 목표로 삼는 시장, 그러니까 전체 시장 규모,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템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소매 시장 규모만 해도 수백조 원에 달하거든요. 여기에 수십조 원 규모의 음식 배달 시장, 그리고 점점 더 커지고 있는 OTT 시장, 또 잠재력이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평가받는 핀테크 시장까지 더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근 몇 년간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대마 시장을 필두로 해서 해외 시장 확장까지 고려하면 쿠팡이 공략하려는 템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고객의 지갑 점유율, 셰어 오브 월렛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비전 자체는 정말 거창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TAM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방향성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의된 TAM 확장이 과연 실제 수익성 있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각 서비스 분야를 한번 보세요. 이미 강력한 경쟁자들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 시장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의 절대 강자가 있고요. OTT 시장에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공용들이 버티고 있죠. 핀테크 역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정말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쿠팡이 이런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서 점유율을 높이려면 필연적으로 막대한 마케팅 비용과 투자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결국 쿠팡 전체의 수익성을 갉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과연 쿠팡이 이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승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지나친 확장으로 인해서 자원이 분산되고 핵심 경쟁력마저 약화되는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과거 소셜커머스 시절부터 보여줬던 그 계획된 적자 전략, 이게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전략의 과실을 주주들이 언제쯤 온전히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하지만 쿠팡이 단순히 여러 사업에 그냥 발만 담그는 식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시장 점유율 목표와 그걸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동력인 와우 멤버십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현재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미 25%가 넘는 정말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거죠. 향후 3년 안에 이 점유율을 30% 중반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아직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신선식품 분야, 바로 로켓프레시죠.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글로벌 명품 플랫폼 파페치를 통해서 명품 카테고리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 분야는 상대적으로 객단가, 그러니까 고객 한 명당 구매 금액이 높고 또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야심찬 계획의 중심에는 쿠팡 제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와우 멤버십이 있습니다. 쿠팡 충성도를 만들어내는 핵심 엔진이죠. 쿠팡의 목표는 단순히 멤버십 회원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을 와우 멤버십 회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이미 1,4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회원을 확보했는데요. 이 멤버십 회원들에게 로켓 배송 무료, 무료 반품, 로켓 프레시 이용, 쿠팡 플레이 무료 시청, 쿠팡 이츠 할인 등 정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이펙트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멤버십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멤버십의 가치 자체가 더 커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동시에 이렇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들은 고객들을 쿠팡 생태계 안에 아주 강력하게 묶어두는 록인 효과, 즉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른 경쟁사로 옮겨갈 유인을 확 줄이는 아주 강력한 전략인 셈이죠. 네, 와우 멤버십이 쿠팡 생태계의 핵심이고 또 강력한 로긴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1,400만 명이라는 회원수는 정말 대단한 자산이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첫째, 이 멤버십의 매력은 결국 제공되는 혜택의 질과 양에 달려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멤버십 가격 인상이 있었죠? 물론 아직까지는 가격 대비 혜택이 월등하다 이렇게 평가받고는 있지만 앞으로 물자가 계속 오르거나 경쟁이 심화돼서 혜택을 줄여야 하거나 가격을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멤버십 이탈, churn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계 플랫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초저가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층의 이탈 가능성을 좀 주시해야 합니다. 둘째, 네트워크 효과나 로긴 효과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만약 경쟁사가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거나 특정 카테고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고객들은 언제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의 멤버십 서비스나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같은 경쟁사들도 통합 멤버십 혜택을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제공하는 가치가 계속해서 차별화되고 매력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낮은 멤버십 가격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 질문도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요. 지속적인 가치 제공과 경쟁 우위 유지는 모든 플랫폼 기업의 숙제일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쿠팡이 경쟁사 대비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고객 생애 가치, LTV, 라이프타임 밸류와 고객 획득 비용, CAC, 커스터머 어퀴지션 코스트의 비율, 즉 LTV CAC 비율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쿠팡 경쟁력의 진짜 비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와우 멤버십과 쿠팡만이 가진 그 독보적인 로켓 배송 인프라, 이 두 가지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고객을 데려오는 비용, 즉 CAC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쿠팡은 와우 멤버십 하나만 가입하면 로켓 배송 상품은 단돈 8원짜리 하나를 사더라도 무료 배송, 심지어 무료 반품까지 해줍니다. 엄청나죠? 여기에 신선식품 장보기 서비스인 로켓 프레시도 이용할 수 있고 쿠팡 플레이의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요즘엔 스포츠 중계까지 무료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쿠팡 이츠 배달비 할인 혜택까지 주어지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쿠팡은 단 한 번의 고객 획득 노력과 비용, CAC로 쇼핑, 장보기, OTT, 음식 배달 등등 여러 서비스의 잠재 고객을 동시에 확보하는 정말 엄청난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경쟁사들은 각각의 서비스를 위해서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고객을 유치해야 하지만 쿠팡은 와우 멤버십이라는 아주 강력한 우산 아래로 고객들을 효율적으로 끌어모으고 또 유지하는 거죠. 따라서 개별 서비스로 환산했을 때의 평균 CAC는 경쟁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음은 그렇게 확보한 고객 한 명이 평생 쿠팡에 기여하는 가치, 즉 LTV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배송비 걱정 없이 쿠팡을 먼저 찾게 되는 경향이 있죠. 자연스럽게 구매 빈도가 비회원 대비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구매 빈도가 높아지면 쿠팡에서의 총 지출액 역시 압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높은 고객 충성도와 반복적인 구매 패턴은 경쟁사와는 정말 비교 불가결할 정도로 높은 LTV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와우 멤버십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고객은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옮겨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결국 혁신적으로 낮은 CAC와 압도적으로 높은 LTV의 이 환상적인 조합은 쿠팡의 LTV CAC 비율을 매우 높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쿠팡이 초기에 물류 인프라 구축 등에 정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오랫동안 적자를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구조적인 흑자 전환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단순히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이는 쿠팡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가진 어떤 본질적인 우월성을 정량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게 만드는 아주 탄탄한 기반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LTV CAC 비율 개선이 쿠팡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적인 강점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와우 멤버십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CAC를 낮추고 또 로켓 배송의 그 편리성을 이용해서 LTV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죠.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번 비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높은 LTV는 결국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쿠팡 플레이, 무료 시청 등 고객에게 제공되는 그 막대한 혜택에 기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혜택들을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건비, 유류비 상승으로 배송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비도 결코 만만치 않죠. 만약에 이 비용 부담이 너무 커져서 멤버십 가격을 앞으로 더 올리거나 아니면 혜택을 좀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LTV가 지금처럼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또한 경쟁사들이 아주 공격적인 프로모션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고객 획득 경쟁을 심화시킨다면 쿠팡의 CAC 역시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높은 LTV CAC 비율이 과연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거죠. 비용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은 당연히 동감합니다. 그건 모든 기업의 숙제니까요. 하지만 쿠팡이 단순히 멤버십 혜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또 다른 강력한 경쟁 우위를 구축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기술 기반의 물류 네트워크입니다. 이건 단순히 창고를 많이 짓고 배송 트럭을 많이 굴리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쿠팡의 물류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라고 봐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쿠팡은 전국 주요 거점에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거대한 풀필먼트 센터라는 하드웨어를 아주 촘촘하게 구축했습니다.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드웨어를 실제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즉 인공지능 AI 기술입니다. 쿠팡은 수십억 건을 달하는 정말 방대한 주문 및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수요를 예측하고요. 재고를 가장 최적의 위치에 미리 배치하고 또 가장 효율적인 배송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해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고 배송하는 것을 넘어서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 물류 과정 전체를 최적화하는 거죠. 이 하드웨어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 이것이 바로 쿠팡 물류 플랫폼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자산이 창출하는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쿠팡이 자체 개발한 이 AI 기반의 물류 최적화 기술만으로도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마진, 기엠이 약 3.3%포인트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쿠팡의 2025년 예상 연간 매출액을 대략 34억 달러로 잡았을 때 이걸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11억 2,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조 4천억 원이 넘는 추가 이익을 오직 기술력만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거죠? 과거에 물류는 그냥 단순히 비용만 쓰는 부서, 코스트 센터로 여겨졌지만 쿠팡은 기술을 통해서 물류를 이익을 창출하는 핵심 경쟁력 프로핏 센터로 완전히 전환시킨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성을 둘러싼 물길처럼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은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쿠팡은 매년 연구개발 R&D에만 4억 달러에서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에서 8천억 원이라는 정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미 물류 인프라 구축에는 수십억 달러 이상, 누적 투자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요. 수십억 건의 실제 주문 데이터를 학습한 고도화된 AI, 수요 예측 및 재고 관리 시스템, 그리고 전국 인구의 70% 이상을 커버하는 독점적인 엔드-투-엔드 상품 입고부터 고객 배송까지 전 과정의 물류망. 이건 하루아침에 돈만 쏟아붓는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추산으로는 경쟁사가 지금부터 쿠팡과 비슷한 수준의 물류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추려면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의 시간과 최소 15억 달러, 약 20조 원 이상의 막대한 누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1,400만 명 이상의 와우 멤버십 회원들이 형성하고 있는 그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로깅 효과는 후발주자가 넘기 힘든 거의 복제 불가능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면서 쿠팡의 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과 물류 인프라가 쿠팡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이자 해자라는 점, 그건 뭐 명백한 사실입니다. AI 기반의 최적화 능력이나 전국적인 풀필먼트 네트워크는 경쟁사들이 정말 쉽게 모방하기 어렵죠.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물리적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필연적으로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을 자산 집약적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쿠팡 모델의 본질적인 특성이자 동시에 특정 약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낮은 자본 효율성 문제입니다. 쿠팡의 재무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쿠팡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풀필먼트 센터, 분류시설, 배송 트럭 등등 막대한 유형 자산에 직접 투자하고 이를 소유 운영하는 자산 집약적 모델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 네이버 쇼핑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거나 과거 G마켓이나 옥션처럼 오픈마켓 형태를 취하는 자산 경량화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산 경량화 모델은 초기 투자 부담이 적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쿠팡은 직접 물류를 통제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대신 막대한 자본이 인프라에 묶이게 되는 구조죠. 이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중기적으로도 자본 효율성 지표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비교해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정을 통해서 추정해본 결과 쿠팡이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자기자본 이익률, ROE, 리턴 온 에퀴티, 즉 투입된 자기자본 대비 얼마나 순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이 지표는 약 10%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죠. 총자산 이익률, ROA, 즉 회사가 보유한 총자산으로 얼마나 순이익을 창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의 ROA는 약 5% 수준으로 추정되는 데 비해 경쟁 플랫폼들은 12%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 비교하면 쿠팡의 ROE는 최소 10%P, ROA는 역 7%P 정도 낮은 셈이죠. 물론 이 낮은 수치는 성장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는 충분히 있죠. 하지만 이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본 효율성을 경쟁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추가적인 자본 조달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부분입니다. 쿠팡의 수익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분해해 보면요. 전체 매출의 약 95%는 핵심 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 즉 우리가 흔히 아는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같은 상품 판매에서 발생합니다. 여기가 본업이죠. 나머지 약 5% 정도가 개발 중인 서비스 부문에서 나오는데 여기에는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 대만 사업, 그리고 최근 인수한 페페츠 등이 포함됩니다. 신사업들이죠.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핵심인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의 조정 EBITDA 마진은 최근 5% 내외까지 꾸준히 개선되었고 앞으로도 연평균 15% 정도의 견조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건 긍정적이에요. 반면에 이 개발 서비스 부문은 아직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정 EBITDA 마진이 마이너스 20% 수준의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퍼센트 정도로 핵심 사업보다 더 높게 예상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요. 결국 쿠팡 전체의 수익성 개선은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핵심 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의 이익률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는가. 둘째, 개발 서비스 부문의 적자 폭을 얼마나 빠르게 줄여나가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쿠팡의 향후 실적과 주가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쿠팡 모델의 또 다른 중요한 재무적 특징은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쿠팡은 거대한 물류센터 운영에 따른 감가상각비, 또 수많은 배송 및 물류인력 인건비 등 고정비, 즉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매출이 이 고정비를 넘어서는 손익분기점을 일단 돌파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은 대부분 이익으로 직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율이 확 좋아지는 거죠. 즉 매출이 증가할 때 이익은 그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저희가 모델링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쿠팡의 총 순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총 순이익은 약 15%, 조정 EBITDA는 약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순이익 증가율 1.5배, 나 조정 EBITDA 증가율 2.2배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는 쿠팡이 드디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본격적으로 누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이 바로 제가 쿠팡의 미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그 낮은 ROA는 어떻게 보면 단단한 성을 쌓기 위해서 아주 깊은 해자를 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막대한 투자가 지금 쿠팡만이 가진 압도적인 경쟁 우위, 즉 강력한 해자를 만들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익을 가져다 줄 기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자본 효율성 하락은 미래의 큰 수익을 위한 꼭 필요한 투자였던 셈이죠. 그리고 방금 설명해 주신 그 높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쿠팡의 미래 수익성 개선 잠재력이 얼마나 폭발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지표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일단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지금 매출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이익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규모가 커질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레버리지는 분명 성장 국면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이죠. 매출 성장이 지속된다면 이 개선 속도는 정말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높은 영업 레버리지라는 것이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정비 부담이 크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만약 예상치 못하게 매출 성장이 둔화되거나 혹은 경쟁 심화로 인해서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익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좋은 시절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즉,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이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투자 회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안고 있는 부분, 바로 물류 관련 비용 리스크는 쿠팡이 항상 안고 가야 할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이 직면한 핵심 리스크는 회사가 뭐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 같은 그런 신용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라기보다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운영 리스크,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그중에서도 특히 물류 비용의 변동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쿠팡의 비용 구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물류 관련 비용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건비 상승 압력과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유류비 증가입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거나 배송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 인건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유가가 급등하면 배송트럭 운영 비용이 직접적으로 올라가죠. 또한 수조 원을 들여서 구축한 그 최첨단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회수될 가능성, 즉 투자 효율성 저하 리스크도 항상 존재합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가 쿠팡의 수익성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정량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물류 관련 변동 비용, 매출에 연동되어 변하는 비용이 쿠팡의 총 매출액 대비 1%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포인트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요. 쿠팡의 연간 순매출액을 약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0조 원 이상으로 가정하면 이 1%포인트는 2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여기서 법인세 효과 등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약 2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6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순이익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이 최저임금 정책, 국제 유가 동향, 환율 변동 등 거시 경제 변수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쿠팡에게는 끊임없는 운영 효율화 노력과 비용 절감 노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 GM, 즉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이익의 비율을 관리하는 것 역시 쿠팡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GM이 핵심 지표 중 하나죠. 쿠팡의 GM은 과거 낮은 수준에서 꾸준히 개선되어서 최근에는 약 25%를 넘어섰고 특정 분기에는 29%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만약 앞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서 가격 인하 압박이 커지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비용 증가 요인들이 현실화되어서 이 마진율이 다시 23% 수준으로 악화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GM이 둘과 2%포인트 하락하는 것만으로도 쿠팡의 순이익, 이내 조정 EBITDA는 1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타격이 크죠. 이는 당연히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15%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쿠팡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향후 3년 동안 자동화 투자 지연이나 인건비 급등 등으로 인해서 물류 운영 비용이 매년 예상보다 5%씩 추가로 증가하고 동시에 알리나 테무 같은 초저가 플랫폼의 공세, 혹은 네이버 등 경쟁사들의 멤버십 강화로 인해서 핵심인 와우 멤버십 이탈률이 현재보다 5%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경우 쿠팡의 GMM에는 약 1.5% 피해에서 2.5% 피해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순이익이나 회사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잉여 현금 흐름, FCF, 프리캐시플로우를 무려 30%에서 40%까지 급감시킬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펀더멘털 악화는 최악의 경우 현재 주가 대비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5%에 달하는 매우 큰 폭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시나리오지만 쿠팡이 가진 잠재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죠.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 정말 중요하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런 위험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쿠팡이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최근 몇 분기 동안 꾸준히 보여준 그로스 마진 개선 추세입니다.
과거 10%대에 머물던 GM이 20% 중반을 넘어섰고 특히 2025년 1분기에는 29.3%라는 정말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쿠팡이 단순히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비용 통제와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 관리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행된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논란이 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쿠팡의 물류 인프라를 다른 판매자들에게 개방하는 FLC, Fulfillment and Logistics by 쿠팡 서비스 같은 고마진 신규 서비스 확대 역시 마진 개선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중요한 동력입니다. 만약 쿠팡이 앞으로 GM을 27%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더 높일 수 있다면 이는 시장에 만연했던 그 수익성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쿠팡의 주가 수준이 재평가받는 리레이튼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쿠팡은 이를 관리하고 극복할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쿠팡 성장의 현재 상황과 미래 동력을 실제 실적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봐야죠. 쿠팡의 성장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 KPI는 바로 활성 고객수, 액티브 커스터머스, 즉 일정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쿠팡에서 구매한 고객의 수와 고객당 구매 expanding per customer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이 두 가지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쿠팡 생태계가 건강하게 확장되고 있는지 또 고객 충성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그 추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성 고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고요. 고객 한 명당 평균 구매액 역시 6% 증가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신규 고객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 고객들이 쿠팡에서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질적인 성장이죠. 이 두 지표의 견조한 성장이 합쳐져서 핵심 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의 매출은 고정 환율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라는 상당히 인상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만 키우는 양적 성장을 넘어서 고객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는 질적 성장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진 2분기 실적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일부 상회하는 준수한 성과를 보여주었는데요. 1분기에 그 견조한 활성 고객 및 고객당 구매액 성장세가 일단 유지되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1분기 말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만 시장에서의 빠른 성장세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2분기 총 매출은 8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결과였습니다. 괜찮았죠? 수익성 측면에서의 개선 추세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2025년 1분기 매출 총이익률 GM은 29.3%로 전년 동기 약 27.1% 대비 217bp, 그러니까 2.17%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죠. 조정 EBITDA 마진 역시 4.83%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0bp, 0.9%포인트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수익성 개선 흐름은 2분기에도 이어졌습니다. FLC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고마진 매출 비중 증가,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분기 GM은 드디어 30%를 넘어섰고 조정 EBITDA 마진은 5.0%를 달성하며 회사가 제시했던 예측 범위 내에서 꾸준한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쿠팡은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확실히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신규 사업 디벨로핑 오퍼링스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물론 아직은 적자 상태이지만 여기가 바로 미래 쿠팡의 성장을 이끌어갈 차세대 엔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만 시장이죠. 쿠팡은 한국에서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대만에서 로켓 직구와 로켓 배송 서비스를 아주 빠르게 안착시키면서 현지 소비자들에게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쿠팡 이츠 역시 배달의 민족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특히 와우 멤버십과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글로벌 명품 플랫폼 파페치는 쿠팡에게 좀 부족했던 명품 카테고리를 단숨에 보강해주고 또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열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수합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쿠팡 플레이의 컨텐츠 경쟁력 강화라든지 광고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성장 동력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신사업들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아주 긍정적인, 뭐랄까 최상의 장기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만, 쿠팡이츠, 팝패치 등 현재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이 신사업들이 향후 5년 안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동시에 광고 사업이나 핀테크, 쿠팡 플레이 같은 부대 사업들이 꾸준히 성장해서 고객 1인당 평균 수익, ARPU, 에버리지 레베뉴 퍼 유저를 연평균 10%씩 꾸준히 끌어올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쿠팡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 CAGR,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는 25%에서 30%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쿠팡의 성장률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며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현재 주가 대비 50%에서 70%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잠재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지만 쿠팡이 가진 장기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사업들의 성장세 자체는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대만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초기 성공은 매우 인상적이죠. 쿠팡의 그 실행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현실을 좀 직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사업들은 현재로서는 여전히 개발 중인 서비스, 디벨로핑 어퍼링스며 막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로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2025년 1분기에 이 개발 서비스 부문에서 기록한 조정 EBITI 손실액이 1억 6,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그 손실폭이 더욱 확대되어서 2억 3,500만 달러, 약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죠. 핵심 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이 신사업 투자가 상쇄하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따라서 쿠팡 전체의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 신사업 부문의 손실폭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줄여나가느냐가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죠. 만약 신사업 투자가 계속해서 큰 손실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핵심 사업의 견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익 성장을 제약하고 주가에도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아주 낙관적인 불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대만, 팝패치, 쿠팡이츠 등 신사업들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빠른 수익성 개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아직은 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신사업의 성공 여부가 쿠팡의 장기적인 미래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쿠팡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달라졌다, 미래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깜짝 발표된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쉐어 바이백 계획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쿠팡 주가는 다음 날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에 정말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적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 당시 주가 급등, 그러니까 플러스 10.83% 상승의 원인을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해 본 결과 역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단연 10억 달러 자사주 매입 발표 그 자체였습니다. 전체 상승폭 중에서 약 6.0%포인트 정도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열광했을까요? 바로 쿠팡 역사상 최초로 단행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이건 단순한 주주 환원 정책 발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할 여력까지 갖췄으며 현재 우리 주가는 회사의 본질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는 그런 경영진의 강력한 자신감을 시장에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던 거죠. 물론 자사주 매입 발표 외에도 긍정적인 요인들은 있었습니다. 당연히요.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또 견조한 수익성 증가세를 보여준 것 자체도 주가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이 부분이 약 3.5%포인트 정도의 상승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쿠팡이 더 이상 성장만을 외치면서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던 과거의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성장주에서 가치주 혹은 성장과 가치를 겸비한 주식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자사주 매입은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단 가치 상승 효과도 가져옵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물론 소각 여부는 아직 미정이지만 일반적으로 매입 후 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총 주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당시 주가 대략 27달러 기준으로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약 3,700만 주 정도를 사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쿠팡의 전체 발행 주식수의 약 2.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유통 주식수가 2.12% 줄어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주당 순이익 EPS, earnings per share는 그만큼, 즉 약 2.12%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펀더멘털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키는 재무적으로도 분명히 긍정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팡 경영진이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시장에 보낸 신호의 본질은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꾸준히 이익을 낼 자신이 있고 장기적인 수익성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우리 주식의 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 낮다고 판단한다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를 위해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하고 현금을 소진하던 단계를 지나 이제는 사업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잉여 현금 흐름 FFCF를 창출하고 그 현금을 자사주 매입이나 혹은 미래의 배당과 같은 주주 환원에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적으로 훨씬 성숙하고 안정된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죠. 이렇게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는 쿠팡의 기업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쿠팡은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언제쯤 흑자를 낼 것인가,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인가 하는 그런 수익성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할인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거기에 더해 창사 이래 첫 대규모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하면서 이러한 수익성 불확실성 할인 요인을 상당 부분 제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과 주주 환원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 발표가 주는 그 수익성 확보 및 저평가 신호에 약 6%포인트 정도의 프리미엄을, 그리고 대만 등 신규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확장 가능성과 한국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 유지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도 상승에 약 4%포인트 정도의 프리미엄을 더해서 총 10% 정도의 수익성 주주하는 전환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자사주 매입 발표 이전의 적정 목표 주가를 30달러로 보고 있었다면 이러한 프리미엄 요인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33달러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산까지 가능해집니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자사주 매입 발표는 분명 시장에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 사건입니다. 저도 동의해요. 특히 최초라는 상징성과 10억 달러라는 규모는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확실한 행동이었죠. 투자자 심리 개선과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은 발표와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입니다. 말과 행동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약속한 규모에 가깝게 자사주를 매입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제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시장의 신뢰는 금방 식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실제로 얼마만큼의 자사주를 매입했는지 그 집행액을 확인하는 것이 경영진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실적 발표 전에 예측했던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는 2분기 집행액이 한 1,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 사이일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실제 집행액이 이 범위에 부합하는지 혹은 이걸 상회하는지를 확인하면서 경영진의 의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쿠팡의 지속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자사주 매입이나 혹은 향후 배당 가능성까지 보여줄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만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가까운 미래, 즉 단계적인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 투자자들의 관심은 온통 다음 분기 실적과 회사가 제시하는 가이던스, 실적 전망치에 쏠리게 되죠.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은 2025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3분기 가이던스로 매출은 73억 달러에서 75억 달러 사이, 조정 EBITDA는 4억 달러에서 4.4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시장은 이 가이던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까요? 저희는 단순히 회사가 제시한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기대하고 있는 수준, 즉 의사 컨센서스, 수도 컨센서스 혹은 속삭임 수치, 위스퍼 넘버라고 불리는 것이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쿠팡의 과거 가이던스 발표 패턴과 실제 달성 이력,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시장 지위와 성장 모멘텀, 그리고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시장은 쿠팡 경영진이 제시한 가이던스 범위가 다소 보수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좀 낮게 잡았다는 거죠. 즉 시장의 최소 기대치는 가이던스의 상단인 매출 75억 달러, 조정 EBITDA 4.4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보수적으로 제시했을까? 아마도 멤버십 가격 인상 이후의 고객 반응이나 대만, 팝패치 등 신사업 관련 투자 비용의 변동성, 그리고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좀 신중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쿠팡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 상단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눈높이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 쿠팡의 주가는 이 실적 결과에 어떻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희는 시장의 기대치를 기준으로 4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예상 주가 반응 범위를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 미스, 실적 미달입니다. 매출이 가이던스 하단인 73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조정 EBITDA가 4억 달러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죠. 이는 시장의 성장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우려를 크게 자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가는 실망 매물 출회로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2%까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트, 실적 부합입니다. 매출이 약 74억 달러, 조정 EBITDA가 약 4.2억 달러 수준으로 발표되어서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의 중간값 정도에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그냥 예상대로 나온 거죠. 이 경우는 회사 목표는 달성했지만 앞서 말한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큰 방향성 없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미없는 결과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비트, 실적 상회입니다. 매출이 가이던스 상단인 75억 달러를 넘어서고 조정 EBITDA 역시 4.4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시장 기대치를 넘어선 거죠. 이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쿠팡의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 추세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시켜주는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안도감과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0%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매출이 76억 달러 이상, 조정 EBITDA가 4.6억 달러 이상, 이 수치는 예시이며 실제 시장의 서프라이즈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로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하는 경우입니다. 와... 하는 거죠. 만약 여기에 더해 다음 분기 또는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한다면 시장은 정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주가는 플러스 12% 이상 강력한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충족시키는 밑 수준으로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최소한 가이던스 상단을 넘어서는 빗 수준 또는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이 나와야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특히 단순히 매출 규모가 얼마나 늘었느냐보다는 그 조정 EBITDA로 대표되는 수익성 개선 폭이 시장의 기대치를 얼마나 뛰어넘느냐, 이게 주가 반응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이 중요하니까요. 정합합니다. 이제는 정말 수익성 개선의 질과 폭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러한 시나리오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만의 대응 전략을 미리 구체적으로 세워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자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개 핵심 변수를 기준으로 액션 플랜을 구체화하는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5가지 변수는 1. 핵심 사업인 상품 커머스 매출 성장률 2. 상품 커머스 조정 EPS보다 마진율 3. 신사업인 개발 서비스 부문의 손실악 규모, 특히 감소 여부 4. 약속했던 자사주 매입의 실제 집행액 규모 그리고 5. 다음 분기 가이던스 수준입니다. 이 5가지 변수 각각에 대해서 불, 기대 이상, 베이스, 기대 부합, 배열, 기대 이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실제 발표된 결과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처럼요. 예를 들어 5개 변수 중 3개 이상이 불 시나리오에 해당하고 특히 핵심 지표인 성장률과 마진율이 포함된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하여 적극 매수 의견을 내거나 목표 주가 상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개 이상이 배열 시나리오에 해당하고 성장률이나 마진율 악화가 포함된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 또는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대부분의 변수가 베이스 시나리오에 해당하거나 불과 배어가 좀 혼재되어 있다면 홀드, 관점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컨퍼런스 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기준을 정해두면 실적 발표 직후에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적 발표 전후에는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이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옵션 시장에 반영된 내재 변동성, Implied Volatility, IV입니다. 내재 변동성은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변동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저희가 분석했을 당시 쿠팡 옵션 시장의 IV는 연율 기준 약 55% 수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꽤 높은 편이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실적 발표 다음 날 하루 동안 예상되는 주가 변동폭은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2.9% 정도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건 예상치일 뿐이지만 시장의 상당한 변동성을 가격에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러한 변동성 가능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에 맞게 포지션 규모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정해둔 액션 플랜에 따라 감정적인 매매보다는 계획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정말 상세하고 체계적인 분석입니다. 쿠팡이라는 하나의 기업을 둘러싸고 이렇게나 다양한 측면에서 기회와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또 단기적인 대응 전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투자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네요.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이 깊이 있는 분석 내용들을 바탕으로 쿠팡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정리를 해보죠. 네, 쿠팡은 고객 경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혁신하겠다는 아주 명확하고 담대한 비전 아래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와우 멤버십 생태계와 독보적인 기술 기반의 첨단 물류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지속적인 비용 효율화와 운영 능력 개선을 통해 구조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스스로 수익성을 증명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행된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는 쿠팡이 이제 과거의 성장 일변도 전략에서 벗어나 성장과 수익성을 겸비하고 주주가치 제고까지 고려하는 한 단계 더 성숙한 기업으로 발돋움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만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과 추가적인 해외 진출 가능성, 쿠팡이츠와 파페치 인수를 통한 서비스 카테고리 확장, 그리고 광고나 FLC 같은 고마진 신규 사업의 본격적인 확대는 쿠팡의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인들입니다. 기대할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처럼 화려하고 긍정적인 성장 스토리 이면에는 쿠팡이 앞으로 반드시 넘어야 할, 그리고 투자자들이 계속 주시해야 할 과제와 위험 요인들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거죠.
시장에 높아진 성장 기대치를 계속해서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과 같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리스크, 네이버, 신세계와 같은 국내 강자들과 알리테무 등 자원력을 앞세운 중국계 플랫폼들의 거센 도전으로 인한 경쟁 심화 환경, 그리고 여전히 막대한 투자가 진행 중인 대만, 쿠팡이츠, 파페치 등 신규 사업들의 수익성 확보라는 불확실성은 쿠팡이 안고 있는 주요 위험 요인들입니다. 특히 쿠팡의 핵심 경쟁력인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그 자산 집약적 모델의 특성상 낮은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쿠팡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는 이러한 다야한 리스크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강력하게 구축된 와우 멤버십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의 잠재력을 실제 수익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환시키는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겠죠. 저희의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회 요인이 리스크 요인보다는 다소 우세해 보이며 주가 상승 여력은 분명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업사이드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에는 항상 신중한 분석과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쿠팡에 대한 이 심층적인 분석과 다양한 관점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기업을 이해하고 또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깊이 있는 통찰과 도움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용 가능한 자료와 자체적인 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정보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AI 기술의 도움을 받았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시된 수치나 분석 내용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 확인과 교차 검증을 통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